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김용남 대표님 컬럼 두 편.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요즘 그 일본 임대시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관심이 정말 높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네. 참 매력적인 기회인데 그 이면에 뭐랄까 그 임대차 계약 이게 좀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핵심이죠.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이게 진짜 수익률의 열쇠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지점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자료들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먼저 왜 일본 시장인가? 이 질문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전체 인구는 줄고 있는데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오히려 사람이 몰린다는 거죠. 뭐 일자리나 교육 기회 때문에요. 그 역설적인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맞벌이 부부나 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이런 가구 수요도 꾸준하고요.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것 말고도 일본 특유의 문화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 말씀이시죠? 임대 선호 비율이 무려 46%.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 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랄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 높은 임대 선호 문화가요, 경제 상황이 좀 변해도 꽤 견고하게 유지가 돼요. 그게 서구 시장하고는 좀 다른 점이겠네요. 네.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핵심 요인 중 하나죠. 덕분에 뭐 오피스 같은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임대료 변동성도 낮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요, 집 사는 부담이 커지니까 임대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시장 자체의 안정성은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근데 컬럼들을 보면 결국 성공 투자를 하려면 그 안에서 뭔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당연하죠.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역시 뭐 기본은 입지죠, 입지. 그렇죠. 부동산은 입지죠. 네, 대학가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근처처럼 수요가 확실한 곳, 이런 데를 노려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누구한테 세를 줄 거냐, 이 타겟 설정입니다. 타겟 설정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노인 1인 가구를 생각한다면 뭐 보안이라던가 편의시설을 그분들께 맞게 좀 더 신경 쓰는 시기죠. 맞춤형으로. 네, 단기 차익보다는 좀 길게 보고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랑 자산 가치 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또 시장이 변하면 리모델링 같은 지속적인 관리도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겟 맞춤형 운영이라 흥미롭긴 한데 이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현지 수요에 맞춰서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죠. 관리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지 파트너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관리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계약, 그리고 임대료 조정,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컬럼에서도 이 부분을 꽤 자세히 다루더라고요. 보통 임대차 계약하고 정기 임대차 계약, 이 두 가지가 핵심이던데요. 네, 그 두 가지죠.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그 보통 계약은요, 보통 2년 단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좀 더 유리한 구조죠. 자동갱신이요? 네. 그래서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이랑 협상을 해야 하고요. 왜 올려야 하는지 그 정당한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임차인 보호법 영향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협상이 필수적이군요. 임차인이 거부할 수도 있고요. 네, 거부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 정기 계약은 어떤가요? 이건 처음 정한 기간, 뭐 5년이나 10년. 이게 끝나면 계약 자체가 그냥 끝나는 방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딱 정해진 기간만 유효한 거죠. 그래서 계약을 다시 할 때, 즉 갱신 시점에 임대료 조정을 하기가 보통 계약보다는 훨씬 유연해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기 계약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두 계약 유형 모두 임대료를 올리려면 정당한 사유가 꼭 필요하다고 칼럼은 강조합니다.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자료에 나온 예를 보니까 뭐 정기 계약 만료 시점 외에도 주변 시세가 올랐다거나 지역이 개발됐다거나 하는 시장 변화. 네, 그런 것들이죠.
또 리모델링 같은 걸 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아, 그것도 해당되는군요. 그리고 세금이나 관리비 같은 운영 비용이 늘어난 경우, 또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네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계약 형태든 간에요. 임대료를 조정해야 할 때는 왜 올려야 하는지, 그 근거가 뭔지를 아주 투명하게 밝히고 임차인이랑 소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중요하군요. 네. 단순히 법적 요건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공정한 이유를 제시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 이게 필수라는 거죠. 이것이 단기적인 마찰은 좀 피하고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지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렇게 칼럼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임대시장 투자는 도시 중심의 안정적인 수요라는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 이 독특한 임대차 계약 시스템 그리고 임대료 조정 규정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차인과 소통하면서 운영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시장을 공략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오, 어떤 점이죠? 일본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심각하죠. 이게 앞으로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나 필요한 편의시설에 어떤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커뮤니티 공간이 더 중요해진다거나 아니면 건강관리 서비스랑 연계하는 것들. 아,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서비스나 커뮤니티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미래 수요 변화를 미리 좀 읽고 준비하는 것. 이게 어쩌면 여러분의 다음 투자 기회를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